GCAP도 개발 초기 당시에는요, 초음속 순항 능력을 고려했었지만 현재는 이걸 포기한 상태예요. 2025년에 공개된 GCAP 날개 형상은요, 초음속 순항력을 배제한 최대한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었어요. 초음속 순항을 포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공중종 능력은 현재 유럽만이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덕티드 램제트 추진형 공대공 미사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 일본 GCAP 현황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셨거든요. 네, DSEI 2025 전시회에서는요, 2025년 초반에 공개된 가장 최신의 GCAP 모형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비밀 정보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GCAP를 6세대 전투기로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미쓰비시 중공업 관계자는 3개국이 공동으로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는 빡빡한 일정 때문에 미국이 규정하는 6세대급 전투 능력은 없다라고 분명히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직 6세대 전투기를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미국이 생각하는 6세대 전투기는요, 광대역 스텔스, 레이저, 그리고 HPM과 같은 고에너지 무기 운용 능력, 그리고 초음속 순항, AI, 무인 전투기 통제 능력을 갖춘 그런 전투기입니다. 이와 비교해 일본, 영국, 이탈리아가 생각하는 6세대 전투기의 능력은요, AI, 무인 전투기 운용 능력, 그 다음에 초음속 순항을 확보하는 수준이에요. 그나마도 이번에 공개된 GCAP는요, 초음속 순항 능력을 포기한 기체 형상을 갖추고 있었어요. 또한 전체적으로 록히드 마틴이 F-15E 대체형으로 제안했던 FB-22 스트라이커 랩터급의 성능과 형상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FB-22가 무엇인가요? 미 공군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F-22를 배치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F-22는요, 초음속 공중전에만 특화된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량 110kg짜리 GBU-39 SDB 공대지 유도폭탄 8발만을 탑재할 수 있었죠. 그런데 냉전의 종식으로 인해 미 공군의 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은 한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공대지 능력이 필요했죠. 록히드 마틴은 냉전 종식으로 인해 F-22의 생산량이 195대로 쪼그라든 상황을 만회하고자 F-22를 기반으로 F-15E 전폭기를 대체할 수 있는 FB-22 장거리 전폭기를 개발해서 미 공군에 제안했습니다. FB-22는요, 기존의 F-22보다 훨씬 대형화된 날개와 두터운 동체를 채용해서 2000파운드급 폭탄 2발을 내부 무장 웨폰배 위에 집어넣을 수 있었습니다. 연료 탑재량도 늘어나서요, F-22의 전투 행동 반경이 1100km인 것과 비교해서 FB-22는 무려 3000km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초음속 순항 비행보다는 아음속 순항 비행에 특화된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은 비싼 개발비 없이 신속 개발이 가능한 FB-22에 큰 관심을 표명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위협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자 FB-22로는 답이 없다고 판단, 결국 B-21 스텔스 폭격기 개발에 올인하게 되죠. 그런데요, 영국은 과거부터 광대한 북대 사용을 통해 남하하는 러시아 폭격기에 대응하고자 전투기의 항속거리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영토의 길이가 무려 3000km에 달해서 항속거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6세대 전투기는요, 자신이 직접 공격과 방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무인 전투기를 조종해서 공중전과 기타 공대지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인 전투기가 뭐예요? 대부분 소형이에요. 그래서 대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대형 대함 미사일, 그리고 무거운 폭탄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6세대 전투기는요, 대형 내부 무장 웨폰배를 사용해서 다양한 대형 무장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영국과 일본은 미국 수준의 광대역 스텔스 능력을 갖춘 6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과 예산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미국이 넘사벽이에요. 항공 부분은. 더욱이 일본은 중국의 스텔스기에 대응해서 2035년까지 GCAP 개발 완료를 원하고 있고요. 영국도 러시아의 수-57 스텔스 전투기의 대항마가 필요했기에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자 하죠. 이에 5세대 수준의 스텔스 능력만 가진 상태에서 6세대급 전투기에 필요한 강력한 무장 탑재력과 항속거리를 확보하는 형태의 개발 사업을 시작함에 따라 미국의 FB-22와 비슷한 형태의 GCAP가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FB-22는요, 기체와 날개가 굉장히 커져서요, 초음속 순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요. 이에 따라 주로 아음속 순항 비행에 특화된 기체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실상 초음속 순항력을 포기한 거죠.
초음속 순항력의 포기는 미래 공중전에서 불리한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뭐 여러 차례 영상에서 이 초음속 순항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최근에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은요, F-21을 통해서 초음속 순항력을 확보했고요. 중국은 J-20을 개발하면서 초음속 순항력을 확보했죠. 이 초음속 순항력이 뭐냐? 이게 연료를 3배 이상 퍼먹는 엔진 애프터버너 사용 없이도 장시간 초음속 순항 비행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미 공군은요, 애프터버너 사용 없이 마하 1.3 이상의 속도로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초음속 순항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중국이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요, 모든 조건이 동등한 전투기 A와 B 가운데 A가 마하 1.7급의 속도로 B가 마하 0.9급의 속도로 접촉하면 A가 B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3배가량 우수한 전과를 확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투기에 장착된 공대공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요격각도 범위가 전투기의 속도와 고도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공대공 미사일은요, 여러분들 탑재 전투기의 속도와 고도를 그대로 가지고 출발하죠. 그러니까 속도 에너지와 고도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출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투기의 속도와 고도가 높을수록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와 요격 범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공격에 굉장히 유리해요. 방어 측면에서도 속도가 빠를수록 적의 공대공 미사일 공격 범위를 빠르게 이탈할 수 있고요. 적의 지대공 미사일 방어 지역을 통과할 때도 빠른 속도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GCAP도 개발 초기 당시에는요, 초음속 순항 능력을 고려했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이걸 포기한 상태예요. 이 GCAP처럼 큰 전투기가 초음속 순항 능력과 긴 항속 거리를 모두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미국이 현재 개발 중인 최신 가변 사이클 엔진 기술이 필요합니다. 현재 가변 사이클 엔진은 중국과 프랑스가 각각 개발을 시작했지만 미국 이외에는요, 그 완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기술입니다. 현실적으로 영국과 일본은 10년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한 가변 사이클 엔진을 완성할 수 있을 능력이 없어요. 추가해서요, 여러분, 최근에 놀랍게도 초음속 순항 능력이 치명적인 단점도 가지고 있음이 파악됐습니다. 2025년에 공개된 GCAP 날개 형상은요, 초음속 순항력을 배제한 최대한 많은 연료를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초음속 순항력의 치명적 단점이 과연 뭘까요? 이 항공 관계자는요, 상대가 자신보다 특히 탐지 능력에서 크게 열등한 전투기라면 초음속 순항 능력을 활용해서 공대공 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자신과 동급의 탐지 능력과 우수한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경우 초음속 순항 능력의 의미는 적의 공대공 미사일 사거리 안으로 남들보다 빨리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공격에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죠. 미국의 F-20이나 중국의 J-20은요, 공기 저항이 별로 없는 15km 이상의 고고도에서만 초음속 순항 능력이 가능합니다. 뭐 F-22는 뭐 이거보다 낮은 고도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장 최적의 효율은 이런 한 15km 정도예요. 그런데요, 이 대가로 기체가 공기 마찰로 가열되면서 엄청나게 강한 열, 그러니까 적외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15km 이상의 고고도는요, 구름이나 습기 등의 대기 활동이 없는 성층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외선 탐지기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중국 연구진들은 성층권을 비행하는 무인기에 중적외선을 검출할 수 있는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정면에서 다가오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약 350km에서 탐지할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F-35A의 엔진에서 방출되는 고열의 배기가스를 측면에서 탐지할 경우 무려 1800km에서도 탐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중국은 내놨어요. F-20이나 J-20과 같이 초음속 순항을 수행하는 전투기의 경우 F-35A처럼 아음속 순항만 가능한 전투기와 비교해서 몇 배 이상이 가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멀리서 탐지가 가능하게 되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영국이 최근 개발한 신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기술이라고요? 미국이 F-21을 개발 당시만 해도 적외선 탐지기의 성능이 그다지 우수하지 못했었습니다. 현재도 한계점이 있는데요. 적외선 탐지기의 탐지거리는 상당히 길어졌지만 탐지할 수 있는 범위가 아주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냐? 마치 빨대로 세상을 보는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되곤 하죠. 하지만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탐지거리가 넓어진 적외선 센서가 개발되면 물론 적외선 탐지 센서를 빠르게 회전시킴으로써 넓은 범위를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추가해서 조종사가 적외선 탐지 영상을 볼 필요 없이 AI한테 탐지를 맡기면요,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탐지가 가능합니다.
미국은요, 세계 최고의 항공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적외선 장비가 개발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래서 F-35는요, 기체 내부의 연료를 사용해서 전투기를 최대한 냉각시키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FTMS라는 기술이에요. 그런데요, 이 GCAP용 엔진과 연료 공급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영국 롤스로이스는요, GCAP가 미국의 F-35A보다 우수한 연료 기반 냉각 시스템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에 영국의 BAE 시스템스는요, 이번 DSEI 2025에 전시한 GCAP 전투 개념 모형에는 무인 전투기와 함께 고고도에서 장시간 비행할 수 있는 무인기가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무인기가 뭐겠습니까? 바로 적외선 센서를 장착한 형태에서 장시간 채공하면서 적 전투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정찰 및 추적하는 무인기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GCAP를 이용한 영국과 일본의 공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GCAP는 최신 냉각 기술을 사용해서 자신의 적외선 방출은 최대한 낮추면서 적의 적외선을 탐지할 수 있는 무인기를 활용해 먼 거리에서부터 초음속 순항을 수행하는 중국 혹은 러시아 전투기를 잡아내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음속 순항을 포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공중종 능력은 현재 유럽만이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덕티드 램제트 추진형 공대공 미사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현역 로켓 기반 공대공 미사일은요, 발사와 동시에 길어야 10초 이내에서 이게 추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로켓 모터에서 막 나가는 게 10초에서 딱 끝내. 10초도 안 돼. 보통 5초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거와 비교해서 덕티드 램제트를 탑재한 미티어와 같은 미사일은요, 종말 단계까지 추진력을 방출해서 초음속 순항 능력을 가진 전투기 추적 능력이 일반 로켓 기반 공대공 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추가해서 6세대 전투기는요, 자신들이 직접 전투에 나서는 것이 아닌 무인 전투기를 조종해서 전투를 수행할 계획이므로 초음속 순항 능력이 현재처럼 큰 장점이 되고 있지 못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우리나라 6세대 전투기 사업은 어떤가요? 카이는요, 주변국 최신 전투기에 대응하면서 수출 시장에 경쟁하고자 독자적으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카이의 6세대 전투기는요, KF-21의 5세대급 스텔스 능력을 부여하면서 스텔스 무인 전투기 운영 능력과 AI 능력을 확보한 모델입니다. 따라서 기체 크기만 작을 뿐 GCAP와 동급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카이에서 6세대 전투기 개념을 설명하면서 가장 큰 논란이 된 점이 바로 주변국의 초음속 순항형 전투기에 대응해 KF-21에도 초음속 순항 능력을 집어넣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KF-21에 초음속 순항 능력을 집어넣으려면 미국 지휘사한테 막대한 개발비를 지불하고 F414E와 같은 고출력 엔진 개발을 별도로 개발해야만 합니다. 당연히 금전적 부담이 엄청나죠. KF-21 개발비하고 거의 마찬가지로 들어갈 거예요. 다행히 GCAP가 초음속 순항 능력을 사실상 포기했고요. 영국과 중국이 무인기에 적외선 센서를 장착해서 스텔스 전투기를 장거리에서 탐지 및 추적하는 안티 스텔스 드론 기술을 선보임에 따라 초음속 순항 능력을 굳이 확보할 필요성이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카이의 미래전략 연구팀 관계자는 GCAP 덕분에 KF-21 블록 3에 굳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초음속 순항 능력을 집어넣어야 할 필요성이 약해졌고, 우리나라가 집중 개발해야 할 공중전 기술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훈련기 및 전투기 경쟁은요, 단순한 기체 스펙 경쟁을 넘어서 누가 더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의 전장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수출 실적, 개발 유연성, 그리고 전장 운용 개념의 통합을 무기로 향후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우리는 만만치 않은 도전자들을 맞이하고 있죠. 따라서 더욱 국가 역량을 집중해서 변화하는 미래 시장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우리 개발자들과 엔지니어들한테 더욱 힘을 실어줘야 할 때죠.